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창업과세법 강의를 담당할 법학부 전현철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 보아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마 조만간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아마 얼굴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당초에는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지 않고 대면 강의로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수업 일수는 보강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랴부랴 한 주 늦게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한 주 늦게 비대면 강의를 시작했지만 7월 8일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법정 수업 일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따라서 중간에 다른 보강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면 강의는 3월 30일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비대면 강의가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가 한 1주나 2주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또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다가 어떤 사태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대면 강의가 중단되고 비대면 강의로 전환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아직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일정과 관련해서 혼란을 초래시킨 점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 강의 창업과 세법이라는 과목은요, 요건 교양 과목입니다. 이게 전공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양 과목에서의 세법은 그냥 세법에 관한 기본 지식 정도 습득하는 수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세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 금년은 아니고 내년에 아마 법학부에 세법 과목이 개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경상대 회계학과에 세법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 전공 과목을 수강해 주도록 하세요. 자, 창업과 세법,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창업과 세법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참 강의안을 올렸어요. 강의안을 우리 강의 자료실에 강의안을 올려놨습니다. 어, 근데 그 일부만 올렸어요. 아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탈자 수정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강의안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창업과 세법 목차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번 학기 창업과 세법이 뭘 공부하는 과목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면 세법의 기초에서 조세의 의의와 종류, 세법의 기본 원리,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환급 청구권. 요게 이제 1장 세법의 기초 부분에서 배울 거고요. 2장 창업의 시작, 사업자 등록, 허가 등록 신고, 창업자금의 마련, 상가건물 임대차. 우리가 이제 사업장을 자가주택을 자기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자기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건물을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서 임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에 제3장 창업세법의 기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에 대해서 한번 쭉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와 같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이제 세액 감면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내용의 세액 감면이 주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사업자 유형의 선택. 사업자 유형은 크게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로도 구분이 됩니다. 또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런 사업자 유형별 장단점을 쭉 검토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 계산서 등의 발급.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계산서를 이제 발급하게 되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주요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각각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장 조세 분쟁의 해결 부분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심판, 조세소송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창업과 세법 과목은요, 모두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 그 강의안으로 올려드린 거는 1장서부터 3장까지 제가 올려드렸고요. 4장, 5장, 6장, 7장 부분은 제가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려드린 그 강의안의 분량이 한 5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체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몇 페이지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150, 한 5페이지, 160페이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반드시 수업할 때 지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뭐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프린트해서 뭐 이렇게 수업에 지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강의안을 살펴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이 개별적으로 프린트하기에는 양이 좀 많죠. 사실 뭐 156페이지 뭐 이 정도 되는 게 양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 프린트 일일이 프린트하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그 학교에 있는 복사집에 가셔가지고 어떤 제본을 해달라고 하세요. 출력을 해서. 그러시면은 뭐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책자 형태가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세법의 기초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조세의 의의와 종류. 조세의 개념.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그러니까 조세는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의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는 크게 사법 관계와 공법 관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개인 상호 간의 사법 관계하고 그 다음에 행정 주체와 개인 간의, 행정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는 이제 공법 관계에 속하죠. 조세 법률 관계는 이제 공법 관계에 속하는데 그 중에 금전 급부 관계다. 금전 급부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조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조세 과세권자가 누구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죠? 여기도 지금 개념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래서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자인 세금을 뭐라 그러죠? 그걸 국세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요. 과세권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다음에 조세는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뭐죠? 부가 징수하는 목적은 그거는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에요. 이걸 줄여서 뭐 재정 수요 조달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재정 수요 조달 목적. 하여튼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다. 조세 부과의 목적은. 그다음에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는 거죠. 반대급부 없이. 물론 조세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급부관계, 반대급부관계, 대가성 또는 이걸 뭐 보상관계 이렇게도 얘기해요. 대가관계, 보상관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상관계,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세 부가징수의 목적이 뭐예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재정 수요는 뭐예요? 국민에게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수요들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이런 대가 관계나 보상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직접적인 개별적인 대가 관계나 보상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수료라든지 사용료하고는 이제 구별이 되죠. 우리가 수수료,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사용 대가로서 지급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직접적인 보상 관계, 직접적인 어떤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죠. 근데 조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수수료나 사용료처럼 어떤 직접적인 대가 관계, 직접적인 보상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이거죠.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전급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부분 한번 보시면 징수 목적이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조달, 그렇죠? 재정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형사상, 행정상 제재인 벌금, 과료, 과징금과는 이제 구별이 되고요. 징수 수단의 강제성에서 국가의 사업 수익 등 경제 활동에 의한 수익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 조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강제징수가 들어오죠. 행정상 강제징수. 그러니까 이걸 흔히 이제 체납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서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는 절차. 이게 체납처분 절차인데 체납처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징수수단의 강제성에서 국가의 사업 수익 등 경제활동에 의한 수익과는 이제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관계라든지 보상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떤 직접적인 대가관계, 보상관계를 전제로 한 수수료, 사용료 등과는 이제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 대상의 일반성에서 부담금과는 구별된다. 아까 조세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부과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부담금은 이제 뭐 유발 부담금, 뭐 환경 부담금, 뭐 이런 부담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그 잠실 있잖아요. 잠실에 보면 그 잠실 월드타워 있지 않습니까? 100층도 넘는 아주 고층 건물이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유발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규모 건물이 있게 되면 인근에 이제 교통 수요를 촉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번잡 그래가지고 어떤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통 유방 부담금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번 그 조그만한 글씨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부담금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법상 금전급부인 점에서는 조세와 같다. 그러나 부담금은 특정 사업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부담금은 어떤 특정한 사업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당해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그리고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급부 의무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 이제 상속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내가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면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 낼 수도 있지만 그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 상속받은 재산 가지고 토지나 건물 가지고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속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제 물납,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이제 허용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전으로 급부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거기 우리 강의 한번 보시면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재산의 사용 가치가 아닌 금전 가치에 착안한다는 점에서 재산의 사용 가치에 착안해서 행해지는 공용 수용과 구별된다. 이게 공용 수용이 뭐냐? 공용 수용이라는 게 어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우리가 공용 수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의 그 소유권, 그 개인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용 수용인데 이 공용 수용 같은 건 뭐예요? 재산의 금전 가치에 주목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에다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땅의 소유권을 이렇게 강제로 취득하는 거니까 이 공용 수용 같은 경우는 사용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조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때 물납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이거 금전 가치에 착안하는 거지 사용 가치에 중점을 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세의 기능 한번 보죠. 조세의 기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정 수요 조달 기능. 이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조세의 본질적 기능이죠. 조세는 재정 수요 조달 목적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으로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정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우리가 국고적 조세라고 해요. 국고적 조세.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유도 기능. 참 이게 참 애매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은 재정 수요 조달 기능인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정책 유도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글쎄 이 정책 유도 기능은 어떻게 보면 조세의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한 거지 이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럼 정책 유도 기능이 뭔지 한번 볼까요? 조세는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여기 보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아주 중과세하죠. 그죠? 이 같은 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뭐 거의 누더기 법률 비슷하게 돼버렸죠.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그런 뭐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긴 한데 너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참 시장에서 대처하기 어렵죠. 하여튼 이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뭐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거 이런 정책 유도 기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사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조세 감면 등 조세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어떤 정책 유도 기능이죠. 근데 이런 조세 우대 조치 같은 경우에도 조세 감면 등 우대를 받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평등권 침해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치성 소비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유도 기능인데요. 이런 정책 유도 기능을 이제 주된 목적으로 한 조세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 조세, 유도적 조세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런 정책적 유도적 조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공평의 원칙,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조세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공평하게 부담돼야 돼요. 물론 그때 공평하게 부담된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경제적 능력에 상응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부담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조세 감면 등 우대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대 조치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야 굉장히 좋아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세 공평의 원칙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중과세 금지 원칙,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 중립성의 원칙, 이건 좀 약간 이제 그 어려운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 작용에 이렇게 조세를 가지고 어떤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는 데는 어떤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조그마하게 글씨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면, 조세 중립성의 원칙이란 조세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배분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조세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정책적 유도적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유도적 조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재원 조달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재원 조달 목적 없이 순전히 어떤 정책적 유도적 성격만 가지고 있다, 이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정책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 유도적 조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이걸 또 뭐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조세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보면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한 거죠. 과세권자가 국가인 경우를 우리가 국세라고 그러고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우리가 지방세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고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세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 한번 보죠.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경제상의 담세자, 경제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경제상의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른 그런 분류예요. 그래서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경제상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우리가 직접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던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직접세죠. 그 다음에 이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경제상 담세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세액 부담에 전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접세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가 간접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마트에 가서 가방을 샀어요. 근데 가방에 그 가격이 11만 원이야. 가방 가격 11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그 중에 1만 원이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이 보통 10%니까 그래서 공급가액이 10만 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가방의 가격이 11만 원, 여러분들이 11만 원을 주고 이제 가방을 샀고 그 가방 가격 안에는 부가가치세 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그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을 했어요? 내가 부담을 한 거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원 부가가치세는 누가 법률상 납부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마트에서 납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고요. 법률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그 마트 사업자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 납세 의무자, 경제상 담세자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접세라고 해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적이나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직접세 중에 내가 지금 법인세, 소득세가 인제 직접세라고 했잖아요. 법률상 납세 의무자하고 경제상 담세자가 일치하는. 근데 이 소득세 같은 경우 보면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요.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제일 낮은 소득 구간은 소득세율이 6% 예요. 제일 높은 소득 구간, 5억 원을 초과하는 제일 높은 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은 무려 42% 예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6%, 15%, 2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다 나중에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율이 42%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율이 점점 누진적으로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런 걸 누진세라 그러죠. 누진세.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도 그 소득 구간이 제일 낮은 데가 10%예요. 그 다음에 뭐 20%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누진적이죠. 누진세죠. 이렇게 간접세,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세율이 굉장히 누진적이죠. 근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비례세예요. 비례세. 그러니까 세율이 거의 정해져 있죠. 세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10%거든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 근데 여기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이런 비례세, 정액세인 경우에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그 세액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10,000원을 내가 부담을 했다 하는 경우에 이게 1년 연소득이 1억인 사람에게 있어서 10,000원하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에 있어서의 10,000원은 차이가 나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비록 비례세이긴 하지만 어떤 소득 격차에 따라서 10,000원 연소득이 1억인 사람 입장에서 10,000원은 별거 아니지만 2천만 원 이상 사람의 입장에서 10,000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록 비례세이긴 하지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과세의 부담은 점점 낮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과세 부담은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누진세와 반대로 역진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인세와 물세 한번 보시죠. 인적 측면에 착안해서 과해지는 조세를 인세라고 하고요. 물적 측면에 착안해서 과해지는 조세를 물세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세,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세에 속하고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은 이제 물건에 대한 세금, 그래서 물세라고 이제 하고 있죠.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1주차 강의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